대통령실이 이른바 유난연대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공개 일정을 전격 중단했는데요. 상황 점검과 전국 구상을 위해 조정했다는 설명이었지만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주말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오늘은 의총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 결론 내렸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실 갈등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윤연대를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후보를 동일시하는 것이 맞느냐, 또 윤핵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나를 공격하는 표현의 일종 아니냐, 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우선 오늘 안 의원은 공개 일정을 좀 취소하는 행보를 보였고요. 대통령실과의 이런 갈등 전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좀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까지 좀 치닫게 된 건지 먼저 짚고 가볼까요? 아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결정적 변수가 뭐냐? 그 윤심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윤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당권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네. 모든 후보들이 윤심을 향해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자명한 거죠. 그래서 뭐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윤심이 자기 편이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대통령 신년 인터뷰에서 분명히 자기는 윤심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후보들이 대통령을 경선 과정 속으로 자꾸만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완전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이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든 대한민국 기존 정치 문법이 다 파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과거에는 참 보기 힘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도 당시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14년도에 실은 서청원, 그 친박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비박에는 김무성 대표가 아주 세게 전당대회를 치렀거든요. 그때 모두 다 자기가 다 친박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은 당시에 대통령실이 뭐 직접적으로 그 경선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과거 같으면은 이게 실은 물밑에서 그런 표현 쓰지 말라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윤심이라는 걸 자꾸만 쓰게 되면은 중립선 논쟁이 훼손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는 참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도 이제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중은 뭐 대통령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하여튼 참 특이하고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우선 드립니다. 네, 그동안의 정치 문법과는 다르게 좀 수면 위로 대통령실에 이른바 윤심이 좀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마찰을 빚게 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 전에 저 김 교수님 말씀처럼 네. 저도 1988년부터 정치를 쭉 봐왔는데 한국 네. 정치를 실물 정치도 봐왔고 정치학을 연구하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저는 지금의 그 집권당의 지금 경선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어느 경선이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야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특히 친윤그룹의 얘기는 당원 1호로서 생각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만 그 이전에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리고 여야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최근에 뭐 여야의 뭐 협치 자체가 단어조차 안 나온 상황이니까 뭐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안 한다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특정 후보를 공개 경고하는 이런 건 대단히 우려스럽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당대표가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워낙 그렇게 발을 깊게 들어놓게 되면은 다행히 그 친윤 그룹이 생각하는 것처럼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그대로 가겠죠. 대통령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자력으로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대통령과 갈등하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라는 게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건데 너무 지금 최근에 그 국민의힘 경선은 초반부터 융심영전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저는 그래도 후보 등록이 끝나면 좀 이게 완화되는 추세로 갈 줄 알았는데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할 정도면 절대로 김기현 후보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러났다고 우리가 유추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경선이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민생에 대한 거, 정책에 대한 담론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지면은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돼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라도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이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좀 중립을 견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모든 그 지금 행보를 중단한 거는 일정을 중단한 거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이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는 뭐 안철수 의원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론조사가. 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YS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용구 당대표를 지명을 했고 96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12월에 노동법 파문 때문에 물러나던 이회창 대표가 또 됐다. 그건 지명을 했다고요. 지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경선을 한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선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명으로 돌아가는 게 낫죠. 차라리 지명으로 가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든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과도하게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것좀 비치는 것.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씀 제가 원론적으로 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좀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안 의원을 엄중 경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떤 좀 스탠스 변화를 취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 대한 맥락적인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왜 그럼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아, 네. 그러니까 실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윤심이 개입하고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거는 정당 정치를 훼손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대통령실을 분노하게 만든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윤심파례에서는 안 된다가 나오고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안 된다, 윤환연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하고 대통령실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일, 오늘 6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10일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경선에 갈 네 사람을 선택을 하잖아요. 한 4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다고 한다면 뭐 일종의 냉각 기간도 필요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람이 정말 대통령이 윤심은 없고 이번 전당대회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대통령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당대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쪽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국면을 간다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딱 4인 최종 선출이 되면은 나는 그 4인을 대통령이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을 초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경쟁을 하자. 더 이상 무슨 윤심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로 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 10일서부터 다음 달까지니까 한 달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제 정상적 궤도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대한 본질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새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고 싶어하고 당원들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윤심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나온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존 문법과 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제 검찰에 계시고 정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과거처럼 물밑에서 조율하고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차라리 다른 스타일로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치 스타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이게 기존 문법으로 봐서는 자꾸만 이게 당무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후보와의 갈등이 결국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기존의 행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처음에 갈등을 빚고 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나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갈등 이후에 좀 후순위권으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과 다시금 좀 대치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후 여론조사에서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최근에는 여론조사 1위를 많이 기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안 의원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 전망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유권자가 책임당원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민심이 없다고요. 이제 여론조사가 없고 100% 당심이니까 100% 책임당원인데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책임당원의 구성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책임당원이고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이게 정도의 문제거든요. 모든 게. 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과도하게 대통령의 권력이 권한이 집권당의 대표 경선에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책임당원의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3, 4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발 심리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수도권과 이 영남 지역의 그 지역별 그 유권자들 책임당원의 분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60대 이상이 좀 윤심이고 3, 40대가 좀 중도 보수라고 본다면 3, 40대와 60대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윤심이 반영된다고만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윤심이 적당히 일반 우리 정치 문법으로 볼 때 이 정도는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다. 암묵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그게 작동이 될 텐데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왜냐하면 벌써 안철수 지금 의원이 조금 상승세가 있으니까 바로 누르는 거라고 뒤처지잖아요.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그랬고 나경원 전 의원 그랬고 유승민 전 의원이야 말할 것도 없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 당대표 경선은 아닙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모든 기제, 메커니즘 이러한 방식을 동원해서 자꾸 누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과연 중도층, 중도 보수, 이른바 중도 개혁. 지금 왜냐하면 이제 윤심 경쟁만 있고 당내에 무슨 우대 좌라든지 중도 보수대 뭐 우파라든지 이런 경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도하게 대통령 권력에 개입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당내 중도층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보수에서 중도층 말이죠. 그럼 그 책임당원 숫자가 많으니까 84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80에서 85만 명 정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 어떤 선거 공학적인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속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원론적으로 볼 때 정치학 이론으로 볼 때도 말이죠. 집권당이 룰링 파티 아니에요. 집권당이 정당이 집권 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해서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집권 여당이 이렇게 맥없이 종속 변수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건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도 그랬어요. 과거의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항상 지적했던 게 뭐였습니까? 왜 새누리당이 과도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종속 변수가 되느냐? 왜 여의도에 출장, 청와대, 지금 그때는 청와대니까 청와대에 여의도 출장소가 되느냐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원론적인 겁니다. 뭔가 그래서 여권 내에서 대통령과 대표가 동격일 수 없죠. 최근에 뭐 대통령실 말씀처럼 맞지만 연대라는 건요. 꼭 같은 높낮이 인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회장과 노동자도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솔리데러티라는 게. 교수와 학생도 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대표가 왜 연대 못합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하면 하나의 그 이제 안철수 후보를 누르기 위한 하나의 그 이제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명분이 작동되려면 내용이 충실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집권당이 과도하게 상대적 자율성을 상실해서 후보들이 전부 윤심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그게 과연 중도 보수층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내년 1년 남았잖아요, 총선이. 그 우리 중도층 유권자들이 뭐 보수는 물론이고 아니 진보층은 물론이고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 누적된 인식이 총선에 발동될 수 있다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기니까 안철수가 대표가 되든 뭐 김기현이 대표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그건 별개예요. 유권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향후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의 상승세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의 과정을 보면서 반향이 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계속 굳건하게 상승세 이어갈까요? 아니면 좀 김기현 의원과 역전이 돼서 다른 양상을 보일까요?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네. 대상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직 강성 보수 지지층이 하나 있고요. 하나 조금 전에 얘기하는 중도 보수층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나는 민주당이 이제 싫다 해가지고 유입된 층, 이 세 층이 있는 거죠. 그 층이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추세는 분명한 거는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 불출마하고 나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당원들의 그 표심은 조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내 지지층이라고 해서 당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여론조사에도 나타났지만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반발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제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름대로 그런 그 현재 상황 속에서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갈등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국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거냐 가지고 서로 나름대로 충돌이 될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했을 때 나온 조사 결과가 당원들과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2021년도 6월 총선에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작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하는 후보가 당심하고 민심하고가 일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갈등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또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나경원 의원, 유승민 그리고 더해서 안철수 이 모든 전 후보나 의원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상에서는 개입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제 동정적 심리도 분명히 작동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또 몇 개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추이를 보면은 약간 조정 국면에 돌입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여론조사가 나올 때 지지층 대상으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다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밴드웨건 일종의 1위 후보가 계속 특정 후보가 유지가 된다면 이를 따라서 전당대회 양상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몇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안 의원의 향후 행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갈등 빚은 이후에 좀 별다른 입장 표명할까요?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할까요? 지금 안 의원은 일단 일정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불쾌감을 표시했잖아요.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건 뭐 상당히 안 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과 또는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안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유난연대라는 게 그런 의도 아니었다. 표현 안 쓰겠다. 그렇게 이제 몸을 이제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과도하게 될 때, 과도하게 돼서 도저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뭐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도 대통령실의 그 스탠스가 요지부동이라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더독 효과의 반대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밴드웨건의 언더독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 언더독 효과가 생겨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또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 이렇게 하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지겠다라는 판단을 쓴다면 오히려 안철수 의원에게 밴드웨건이 된다면 김기현한테 갈 것이고 언더독으로 간다면 이제 안철수한테 갈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어느 쪽으로 작동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한 달 이상 남았고 이제 후보 등록 마치고 이제 초반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가 계속 이제 로키로 갈 것인지 아마 그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근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도하게 억누르는 것으로 비칠 때 저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무슨 또 안철수 의원이 또 무슨 철수하겠습니까? 이번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든 권력 행사라는 거는 반만 행사라는 말이 있어요. 과도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탈이 나거든요. 권력을 나눠줄 때 권력이 더 많이 생기듯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조금만 반만 행사하면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걸 과도하게 100% 사용할 때 그건 허주 김윤환 과거의원이 했던 게 대표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 걸 좀 대통령실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변곡점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전후로 해서 뭔가 변화주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이상 윤심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으로 바뀌는. 제가 아마 생각할 때 안철수 지금 후보도 몇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몇 가지 선언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일 첫 번째는 더 이상 윤심 경쟁보다는 정책 경쟁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추구하고는 아니 굉장히 핵심적인 개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혁들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수출이 굉장히 지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법 포함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이거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또 세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건희 전 우리의 삼성 회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렀지만은 아니 경제는 2주고 행정은 3주고 정치는 4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4류가 지금도 저는 4류에서 5류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 당대표가 뭔가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정치를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김기현 그리고 지금 얘기한 안철수 후보들 다른 후보들과 같이 함께 이 정치 개혁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컨벤션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정책 경쟁을 바라는 두 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후보 그리고 관련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발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으로도 알려진 심평 변호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된 말입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제 여당 내 이 경선이 윤심 경쟁 때문에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심평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데 네. 이분이 지금 뭐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제 그런 사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김기현 지금 경선 후보의 김기현 의원의 지금 후원 회장입니다. 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탈당한다 그 얘기인데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2003년도에 노무현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주당 후보로 됐다가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창당을 했단 말이에요. 창당을. 근데 그때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때하고는 다르다고요. 근데 지금 경선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탈당을 논한다? 당무 개입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당무 개입 없다고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탈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주 굉장히 강도가 높은 거예요. 강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봐도 과연 이런 발언이 과연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저는 사료가 별로 없다. 아주 이거는 저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 당내 경선 이렇게 끌고 갑니까? 지금 보세요. 김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저도 말씀드려요. 지금 얼마나 경제 문제가 어려운 게 많아요. 민생 문제, 에너지 문제, 지금 난방비 문제, 부동산 규제 개혁 문제. 부동산 지금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그런 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경쟁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변호사 이 심평 변호사라는 분까지 거기 더 개입을 해가지고 안철수가 되면 탈당한다. 그게 도대체가 양식이 있는 분으로서 해야 될 말씀인가? 보수 진영으로서. 전 당내 경선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과연 대통령을 위하는 발언들인지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글쎄 목적은 내가 정확히 제가 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요. 국민들은 민생에 대한 이슈, 담론, 비전, 미래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번 얼마 좋아요. 이 지금 앞 한 달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좀 윤심 경쟁을 좀 접고 뭐 그게 저면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정치 공학이니까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외관이나 내용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윤심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지금이라도 김기현, 안철수 다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담론 경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심평 변호사 같은 분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힘을 얹어 주셔야지. 이렇게 가뜩이나 분란이고 분열인데 정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의원에 대한 견제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또 치열한 양상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경원 전 의원 집을 방문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또 거기에 이어서 나 전 의원 가족이 여행에 간 강릉을 또 방문을 했다까지도 밝혔거든요. 나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할 때 앞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계속 러브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치르면 항상 이제 연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 연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연대가 김장연대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김장연대가 이제 조금 이제 사라지고 지금 이제 그러다가 윤한연대가 나와서 고록을 치르고 있고 지금 김나연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선거에서 막판에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연대를 선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시는 2002년도 정몽준 노무현 대표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 최종 후보로 당선되기도 전에 저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같이 물론 뭐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는 조금 우려스럽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김기현은 어딨냐? 자꾸만 이제 연대하고 윤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가장 김기현 후보한테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김기현이 없다. 김기현 다음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럼 그분한테 가서 연대를 하자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너무 빠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걸 조금 첨언한다고 한다면 우리 심평 전 변호사가 단순한 그냥 개인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멘토라고라는 걸 자꾸만 수식어가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기현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저 파장은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었던 윤한연대보다도 더 굉장히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1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원이 탈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내용으로 보면은 그 당을 저건 경고해야죠. 아, 네. 저건 진짜 경고받을 만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꾸만 특정한 후보는 안 되고 무조건 김기현으로 후원회장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대통령에 대한 의중을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멘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평 후원회장이 하여튼 공개적으로 좀 발언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럼 본인이 탈당을 한다?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 그럼 친윤정당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는 이준석, 안철수,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다 반윤정당이만 된다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과연 2024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건 뭐 최악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물론 당원들에게 표심을 자극하게 후원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심평 변호사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는 이 심평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같은 갇힌 생각이 거죠.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본인이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의 후원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저런 면에 대해서 물론 불쾌할 거예요. 대통령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유난연대까지도 굉장히 불쾌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탈당까지 할 수 있다는 말. 물론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는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자꾸만 저렇게 전당대회가 다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1을 변곡점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를 주는 미래로 가는 전당대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등록된 바에 따르면 당대표에는 6명, 최고위원 13명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이 됐고요. 또 10일에는 컷오프 제도를 통해서 당대표의 경우에는 후보 4명만이 압축이 되고 좀 걸러지는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당대표 후보 6명, 최고위원 13명 후보로 압축된 상황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좀 있었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그 4위에 드는 거 그거는 상당히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늦게 출사표를 던졌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순천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보통 때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봤는데 상당히 그 당내에서 쓴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보수 중에서도 좀 이제 비판적 얘기도 하고 중도 보수라 우리가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이준석 전 대표 계란 말이에요.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출마한 뭐 이제 그 몇 명이 또 있죠. 김용태 전 최고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이른바 권력의 핵심하고 좀 이제 불편한 관계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수 진영에 다 중요한 자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그 권력의 운영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듯이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천하람 후보가 지금 어쨌든 성적을 거둔 것 이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얼마나 성적을 좋게 거둘지 모르겠어요. 득표를 얼마나 할지.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만 현재 지금 당내 경선이 과도하게 어느 한 이슈, 윤심 경쟁으로 가는 이 부분을 뭔가 교정해 줄 수 있는, 보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좀 촉매제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매기 효과 같은 것.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김용태, 허훈아, 손아람 이해관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이해관이에요. 그럼 이해관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격한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집권당에 그래도 대표가 되려고 한다면 어느 일방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뭔가 국가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지 그냥 특정한 세력들끼리 충돌하고 싸우고 하는 거로 가가지고서 과연 전당대회가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10일 날 이제 예비 경선을 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아마 이게 비공개를 한다고 하지만 지난 2021년도 보면 다 나와요. 네. 숫자가. 그걸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뭐 이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분의 성적이 어느 정도를 보고 아,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만이 아니라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아주 간접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시간이 조금씩 뭐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걸 보고 우리가 한번 좀 평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0일에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다리면서 민주당 얘기도 잠깐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거든요. 일단 배경부터 좀 간략하게 글쎄요, 지금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당내에서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탄핵을 또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이게 또 역풍이 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정치적 판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거 한 텀 지났다고요. 근데 지금 그동안 좀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다 다시 이제 탄핵을 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어요. 당론을 결정했으니까 뭐 과반 이상이니까 과반이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럼 탄핵 의결되면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가 정지돼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헌재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뭐 정치적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주로 법률적 판단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탄핵안 하는 것까지 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탄핵안이라는 게 아까 이제 민생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혐오와 증오의 양대 진영을 갈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른바 조국 사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그 연장이에요. 계속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인데 또다시 이 문제 가지고 또 탄핵 문제 또 꺼내고 제1야당이니까 이건 좀 놔뒀다가 전 제가 제1야당 같으면요 오히려 뭐 사법 리스크 같은 건 당에서 뭐 단일되고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럼 뭐 당 제1야당의 대표가 연루돼 있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투트랙으로 자꾸 정치적인 쟁점은 놔두고 좀 이 민생에 관련된 거, 경제에 관련된 거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그러니까 여야의 또 전선이 더 격화되게 생겨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놓지를 못하시는지 그 말씀도 하나 제가 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그리고 김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